이번에는 애착 유형과 사랑의 유형 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의 심리학자인 바쇼로뮤와 미국의 심리학자인 호로위츠는 어, 다음의 도식과 같은 성인의 애착 유형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타인을 긍정적으로 보는지 부정적으로 보는지와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는지 부정적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으로 나누고, 불안정애착은 크게 다 세 가지로 더 나누어서요. 거부의 회피형, 불안 집착형, 공포 회피형, 이렇게 다시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 관계들을 조금 더 설명하면, 안정애착형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표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고, 상대방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 과도하게 집착을 하지 않죠. 따라서 이들은 대인관계에서 의존과 독립을 잘 이룰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면 타인에게 의존하기도 하고, 또 타인의 의존도 편안하게 받아줍니다. 이들은 혼자 되거나 거절될까 봐 걱정하지 않는 그런 애착 유형을 보입니다. 어, 거부 회피형은 자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런 표상을 가지고 있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표상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거부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들은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가 불편하고 과도하게 좀 독립적으로 삶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인과의 이런 관계에서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 구속하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모습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서로 이렇게 집착하는 이런 애정 관계가 되는 것이 불편해서 이들은 좀만 이제 친밀한 관계가 되려 하면 거리두기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낸다고 본인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타인들은 이런 거부나 회피의 이런 모습에 불편함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불안 집착형입니다. 불안 집착형은 자신은 부정적인 그런 표상을 가지고 있고 타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가깝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신의 좋지 않은 이런 모습들을 타인이 알게 되거나 느끼게 되면 자신을 싫어할까 봐 항상 걱정되는 그런 패턴 관계를 가지고 있지요. 따라서 이들은 연인 관계에서 되게 불안 수준이 높고 언제나 떠나려고 하는 그런 상대방을 느끼면서 상대방에게 강력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집착의 패턴을 이제 상대방이 인식하게 되면 이제 상대방은 이런 집착이 싫어서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네 번째로는 공포 회피형입니다. 이들은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모두 부정적인 표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은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상대방도 신뢰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타인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다가서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가까워지는 것이 두렵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도 맺지 못하고 회피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대인 관계의 형태에서 가장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존 리가 설명한 사랑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갈망하고 때로는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사랑에 빠진 사람은 열정이나 욕망, 황홀감 같은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이러한 감정은 뇌의 미상핵이 활성됨으로써 느끼는 감정인데요. 이런 미상핵은 주로 보상을 받을 때 이렇게 도파민의 분비로 쾌락을 느끼는 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사랑을 통해서 긍정적인 이런 쾌락의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경험하려고 많이들 노력하나 봅니다. 존 리는 사랑의 종류를 크게 6가지로 나누었는데요. 육체적인 사랑은 이런 낭만적인 사랑, 에로스 사랑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 만나자마자 불꽃처럼 서로 껴안고 애무를 하고 강한 전류처럼 감전된 것처럼 이렇게 타오르는 사랑을 육체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외모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희적 사랑입니다. 유희적 사랑은 루더스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 사랑은 동시에 두 명 이상의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고 또 어느 사람과도 심각한 사랑에 빠지거나 특별히 흥분되지도 않는다고 하네요. 이들은 자신의 깊숙한 생각이나 감정을 결코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도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질투하는 애인을 아주 싫어하고 섹스는 재미이지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런 무책임한 사랑이라고 느껴지네요. 그래서 이런 유의적 사랑도 이렇게 사랑의 종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토게라고 하는 우정의 사랑입니다. 스토게는 친구 같은 사랑인데요. 이는 함께 지내다 보니 서로 너무 편안하고 또 취미도 비슷하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 통하고 서로 감추는 것 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사랑, 그런 사랑을 스토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프리그마로 실용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별명은 논리적인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현명하게 사랑하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배우자감이 아니면 절대 연애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실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렇게 사랑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관계는 처음부터 만나지를 않습니다. 모든 관계를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 좀 계산적인 그런 모습도 보이는 사랑이죠. 다섯 번째로는 마니아라고 해서 중독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상대방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을 완전히 소유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동시에 상대방도 자신을 그렇게 소유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흥분과 이런 절망, 헌신과 질투가 존재하며 이 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항시 이렇게 자신을 버릴까 봐 불안해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랑은 자기 희생의 사랑입니다. 필요한 것을 상대방에게 베풀어 주어야 하고 가슴보다는 머리로 또는 의지로 하는 이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자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이런 이타적 사랑은 끝나게 되기 때문에 또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도 있겠습니다. 사랑의 이론 중에 가장 유명한 이론은 스턴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인데요. 좀 전에 설명했던 사랑의 종류보다는 좀 더 사랑에 대해서 더 잘 설명하고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을 좀 더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스턴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은 그 사랑의 구성 요인을 친밀감 요인, 열정 요인, 헌신 요인으로 보았습니다. 친밀감은 정서적인 요인으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경험하는 연결감, 유대감과 같은 따뜻한 느낌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관계의 지속에 따라서 친밀감은 서서히 상승하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친밀감의 존재 여부를 느끼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이런 현상은 친밀감이 사라져 가는 경우에 다른 하나는 친밀감이 잠재되어 느끼지 못하는 경우이고요. 어, 그리고 미지근하게 지속되는 연인이나 부부가 이별이나 별거 또는 사별로 이렇게 종식된 후에 그 연인에게 평소에 느끼지 못하고 있던 친밀감을 확인하고 후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다시 해야겠다. 경우가 있고, 음. 이번에는 스턴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했던 사랑의 6가지 유형보다는
사랑을 설명하는 좀 더 유명한 이론인데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은 어디쯤 해당되는지 살펴보면서 이 설명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는 사랑의 구성 요인을 친밀감, 헌신, 열정으로 보았는데요. 친밀감은 정서적인 요인으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경험하는 연결감, 유대감과 같은 따뜻한 느낌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관계의 지속에 따라서 친밀감은 서서히 상승하다가 어느 시점에는 친밀감의 존재 여부를 느끼지도 못하게 되어버리는데요. 이렇게 친밀감이 사라지는 경우는 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친밀감이 잠재되어 있다가 느끼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미지근하게 지속되는 연인이나 부부 같은 경우이겠죠. 또 하나는 이별이나 별거로 평소에는 그 연인에게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던 친밀감을 이렇게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의 동기적인 요인은 열정인데요. 이 열정은 다른 사람과의 결합을 강렬히 갈망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스탄버그는 이것을 뜨거운 느낌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성 간에 낭만적인 감정이 발현되고 신체적인 매력을 느끼면서 성적인 충동이 일어나는 이런 상태를 열정 상태라고 합니다. 열정은 급속하게 달아올랐다가 쉽게 식어버리죠. 달아올랐던 격정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서로의 마음속에 미움만 남아 헤어진 다음 깊은 우울과 후회의 세월을 보낸 후에 원래의 감정을 되찾게 되는 이런 사이클은 바로 이런 열정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신은 사랑의 인지적인 요소인데요.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이런 의지적인 요소가 필요하죠.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희생이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사랑의 구성 요인을 조합하여 사랑의 형태를 스턴버그는 7가지로 제시하였는데요. 친밀감만 있는 경우를 단순한 호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호감의 사랑 형태는 일상적인 대인관계에서 좋게 생각하는 관계, 그 정도의 의미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우정과 같은 감정들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열정만 있는 경우는 홀림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친밀감이나 헌신이 없이 열정만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사랑으로 첫눈에 반한 사랑을 이렇게 홀림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의 이상화된 대상으로만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홀려 있는 상태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일방적인 그런 음, 짝사랑 이런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고통을 수반하게 되고 그리고 이상화된 대상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상화된 그런 모습이 끝나고 난 뒤에는 큰 실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헌신만 있는 사랑을 공허한 사랑이라고 하였는데요. 오래된 관계의 마지막 단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중매 결혼을 많이 하였는데 이러한 중매 결혼이 헌신만 있는 이런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친밀감과 열정이 있는 이런 사랑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런 사랑을 낭만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강하게 끌리면서 많은 것을 공유하지요. 하지만 아직 관계에 대한 약속이나 장기적인 관계 유지에 대한 의지는 없는 이런 낭만적 사랑의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친밀감과 헌신만 있는 사랑을 동반자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친구 같은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런 우애적 사랑은 결혼해서 열정이 사라진 후에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사랑의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평생 지속되는 이런 친밀한 우정의 관계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턴버그는 대부분의 사랑이 이렇게 우애적인 사랑으로 진행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낭만적 사랑에서 이렇게 결혼을 해서 오랜 시간이 흐르면 열정이 이렇게 점점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나중에는 우애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랑이 가장 결혼에서도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정과 헌신만 있는 경우에는 얼빠진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갑자기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게 되는 경우 얼빠진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이런 열정이 빠지게 되면 사랑에 대한 관계 자체가 와해되기 때문에 헌신만으로는 이 사랑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얼빠진 사랑이 가장 눈먼 사랑이라고 하는 게 사랑을 지속하기도 어렵고 이런 사랑으로 인하여 상처를 가장 많이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친밀감과 열정, 헌신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완전한 사랑을 말합니다. 이러한 완전한 사랑은 우리 모두가 꿈꾸지만 쉽게 이루기가 어렵고요. 오랜 시간 열정 상태까지 지니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것은 사랑을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사랑의 지각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사랑이 시작될 때는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가슴 뛰는 그런 각성이 있어야만 사랑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좋아서 가슴이 뛰는 걸까요? 가슴이 두근두근 하니까 그 상대방을 좋아한다고 여길까요? 많은 사람들은 사랑의 감정을 자신의 이런 행동이나 신체 감각을 통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그 놀이공원에서 이렇게 무서운 청룡열차라든지 바이킹이라든지 이런 거를 타게 되면 가슴이 많이 뛰겠죠. 그래, 그래서 이런 신체 반응을 감정으로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시작하게 된다면 이런 출렁다리나 또는 놀이공원에서 데이트를 하면 사랑이 싹트는데 아주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렁다리 실험은 어떤 실험이냐면요. 음, 출렁다리에서 만난 사람을 이렇게 공포감 때문에 또는 이렇게 출렁다리가 흔들거리기 때문에 심장이 이렇게 두근두근 되잖아요. 그래서 출렁다리에서 이제 그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난 여인에게 이렇게 다시 연락을 하는 확률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라진 심장박동을 상대방이 사랑의 감정으로 착각해서 내가 설문을 해줬던 그 상대방을 좋아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고 이런 착각을 이 자신의 심장박동의 원인을 상대방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이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런 대상을 만나고 싶다 하면 심장이 빨리 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렇게 찾으면 사랑을 이루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랑의 진화 심리학을 그러면 이번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눈에 반한 듯한 그런 사랑은 영화에서 처럼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나타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 대학생의 40%만이 그와 같은 경험을 해보았다라고 말하는데요. 결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사랑의 척도와 호감 척도를 분석한 결과 사랑 척도 점수는 결혼 기간과는 부적 상관, 즉 그러니까 사랑의 점수가 결혼이 지속될수록 더 감소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호감의 척도는 줄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관계가 지속됨에 따라서 서로 간의 이런 이상적인 이런 것이 현실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면서 이렇게 열정이 시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척도 점수는 줄어들게 되지만 친밀감의 점수, 호감 점수 이런 것들은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친밀감의 점수까지 이렇게 호감의 점수까지 이렇게 가라앉는다라고 하면 그 관계는 단절되기가 쉽습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았을 때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남녀는 기본적으로 생식 능력을 구비하고 건강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대방의 건강한 모습을 이렇게 호감 있게 바라본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자와 여자는 좀 몇 가지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여자는 배우자를 좀 더 까다롭게 고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보다는 출산과 양육에 여자가 더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하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경제적인 지위, 능력, 그리고 신뢰감, 안정적인 성격 등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까다롭게 요구를 합니다. 반면에 남자는 자신보다 젊고 아름답고, 그리고 정절이 강할 것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시장의 선택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이 다시 음, 진화 심리학과 경제학에 관련한 이런 재미난 연구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전쟁이 있었을 때 전쟁으로 인해서 남성이 적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여성은 그 자신만의 까다로운 기준을 버릴 것인지 그때 연구를 하였는데요.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남녀 성비가 6.5 대 10의 상황이었다고 하네요. 그때 여성이 배우자에게 요구한 사항을 분석한 결과 여자들은 27개의 특징을 요구하였고 남자들은 8개의 특징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의 요구 중에 5개는 여성의 신체에 관한 것이었고 여성이 요구하는 그런 특징에서는 신체에 관한 것은 키 하나뿐이었고 나머지 26개는 경제적인 지위나 성격, 평등의식 등 골고루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비와 상관없이 여성은 꾸준하게 까다로운 남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 이번에는 서로 상대방에게 매력을 느끼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력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어, 그러면 이번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성에게 매력을 느낄까요? 성장 과정에서 채워지지 않는 대인 동기를 채워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에게 우리는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에 부유하지만 엄격하고 이렇게 근엄한 부모 밑에서 성장한 사람은 자라면서 부드럽고 따뜻한 애정의 욕구가 좌절되어 있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유능한 사람보다는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자신과 동질적으로 느끼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자신의 성격과 비슷한 사람, 취미,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대화가 잘 통하고 마음이 맺기 때문에 마음이 맞는 대상에게 강한 호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사성이 높은 부부는 이후 결혼 만족도가 높고 갈등과 외도의 가능성이 낮고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을 보완해 줄 자원을 가지고 있는 이성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호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매력을 느끼는 요인은 이성 부모에 대한 태도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버지를 좋아하고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어온 그런 여자인 경우에는 아버지와 비슷한 속성을 지닌 남자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끼고 있는 여성이었다면 아버지와 반대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초기에는 상대방과의 차이점도 음, 이렇게
되게 흥미를 느끼게 하고 이 사람을 알고 싶다라는 호기심을 가져오게 하지만 초기에 이렇게 무시되었던 차이점은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서 열정이 식게 되면 이렇게 갈등의 소지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같은 한 부분은 부부 관계의 결별을 가져오는 4개의 요인을 발견하였는데요. 비판, 방어적 태도, 모르쇠, 그리고 음, 자, 이번에는 이렇게 서로 매력을 느꼈던 이성이 어떻게 갈등이 이루어지게 되는지 갈등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초기에는 상대방과의 차이점도 이렇게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오게 되지만 이렇게 초기에 무시되었던 차이점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열정이 식게 되면 결혼 생활에 갈등의 요소로 어, 올라오게 됩니다. 결혼 관계에 있어서 갈등은 있을 수가 없는데요. 이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결혼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가트맨 박사는 부부 관계의 결별을 가져오는 4가지 요인을 찾았는데요. 비판, 방어적 태도, 모르쇠 태도, 그리고 경멸적 감정 이렇게 4가지를 찾았다고 합니다. 비판은 결혼 생활을 통해서 배우자의 단점에 대하여 계속 비판하고 험담을 하는 그런 부부를 말합니다. 이런 부부는 그런 부부의 모습을 발견하면 이 부부는 언제쯤 결별이 오겠다라고 이렇게 많이 알아차릴 수 있겠죠. 그래서 결혼 생활 중에 상대방의 단점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면 가볍게 농담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결혼 관계를 위해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방어적인 태도입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비판을 하거나 불만을 제기할 때 이런 문제점을 수용적으로 듣지 못하고 방어적인 자세로 이렇게 듣는 것은 서로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펜스만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런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어주고 수용하는 그런 자세가 결혼 생활에서는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르쇠입니다. 상대방이 여성 이렇게 세 번째는 모르쇠 태도입니다. 특히 남성이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문제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대화도 나누려 하지 않고 이렇게 모르는 태도로 이렇게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회피하는 이런 모습에 아내는 어, 자신이 이렇게 거절당했다는 것, 그리고 우리 관계를 계속 지속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모습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경멸적인 감정입니다. 경멸은 상대방을 깔보고 자신을 우월하다고 느끼는 이런 감정을 경멸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그런 표정으로 부부싸움을 할 때 이렇게 보인다 하는 것은 특히 위험한 모습입니다. 이혼하게 된 부부가 15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관찰해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횟수가 아, 이렇게 관찰이 되는 경우 다시 해야 되겠다. 음, 사랑의 초기에는 상대방과의 차이점도 이렇게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오지만 이렇게 초기에 무시되었던 차이점들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열정이 식게 되면 결혼 생활 관계에 있어서 많은 갈등의 소지로 올라오게 됩니다. 많은 갈등의 요소는 너무나 다양하겠지만 가트맨 박사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결별을 가져오는 이런 갈등 요인 4가지를 찾았습니다. 비판, 방어적 태도, 모르쇠 태도, 경멸적인 감정 이렇게 4가지를 설명하였는데요. 먼저 비판을 살펴보겠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차이점이 발견되면 서로 상대방의 단점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가 쉬운데요. 이런 비판과 험담을 계속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결별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좀 단점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가벼운 이렇게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이게 좀 더 받아들여지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어적인 태도는 상대방이 이렇게 비난이나 불만이나 이런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 수용적으로 듣지 못하고 이렇게 방어만 하는 자세로 이렇게 듣는 모습인데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은 이런 태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렇게 좌절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이런 방어적인 태도도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스의 태도는 좀 남성이 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아내가 불평이나 불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문제를 인정하려 하지도 않고 대화를 나누려고도 하지 않은 그런 모습은 아내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회피하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멸적 감정이 가장 관계를 파탄시키는 요인으로 느껴지는데요. 경멸은 상대방을 깔보고 자신을 우월하다고 느끼는 감정인데요.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이런 표정을 보이는 것은 결혼 관계에 있어서 특히 위험합니다. 이혼하게 된 부부를 살펴보니 15분간 대화에서 경멸의 감정을 표현하는 횟수가 결혼을 유지하는 부부의 그런 횟수의 2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어, 따라서 이런 감정은 서로 이렇게 공기처럼 전염이 되기 때문에 내가 보내는 그런 경멸의 감정은 상대방도 갖게 되고 상대방도 자신을 또 경멸하는 그런 관계의 늪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경멸의 감정을 이렇게 대화로서 풀어서 이런 경멸까지 가지 않도록 관계를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갈등은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갈등을 통해서 문제를 잘 해결해가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밟아보다 보면 어느새 성숙한 결혼 생활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갈등의 관계에 있을 때 부드럽게 대화를 이렇게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 그리고 악화된 이런 상황 속에 내버려 두고 모르쇠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어, 밟아 나가는 것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서로 성장하는 그리고 관계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는 그런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없게 되면 정말 관계는 결별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떨 때 관계가 결별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열정은 줄어들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 일을 하면서 그 결혼을 위하여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 불만족의 크기는 이렇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스벌트는 투자 모형을 제시하였는데요. 관계의 지속 여부에서 관계 만족 크기 외에 개인이 현재 관계의 투자 유형 및 무형의 투자 크기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관계를 떠나면 잃게 되는 것들, 즉 집, 재산,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위해 자신이 들였던 시간과 노력의 것들이 이 관계를 지속하는 데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관계를 위해 투자를 많이 한 사람은 그 현재의 상태가 불만족스러워도 그 관계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대를 받아서 쉼터해온 여성이 다시 자신을 학대한 배우자에게 돌아가는 이유도 그동안에 자신이 그 관계를 위해서 투자했던 것들이 너무나 컸었던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의 유무도
다시. 음, 부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열정은 줄어들고 자녀 양육이나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투입하는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불만족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스벌트는 투자 모형을 통해서 관계의 지속 여부를 밝혔는데요. 관계의 만족 크기 외에 개인이 현재 관계에 투자한 무형의 투자 크기가 중요함을 밝혔습니다. 즉, 관계를 떠나면 잃어버리게 되는 것들, 집, 재산,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위해 노력했던 시간과 노력, 그런 것들이 관계의 지속 여부에 중요한 것을 밝힌 거지요. 관계를 위해 투자를 많이 한 사람은 현재 상황이 너무 불만족스러워도 그 관계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학대를 받아 쉼터에 온 여성들도 다시 그 학대를 한 배우자에게 돌아가는 이유도 그 가정을 위해서 자기가 했던 투자가 너무 컸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관계를 결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관계 결별의 중요한 이유는 대안의 유무입니다. 자신이 취약한 상태이거나 또는 자신이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에는 어, 관계를 결별하는 그런 어, 이렇게 결정을 쉽게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요즘 이렇게 이혼율이 이렇게 높게 된 것은 여성들이 예전에 비해서 대안이 많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대개 이별을 선택한 사람들은 우울이나 고독, 분노, 두통 등의 경험을 하며 차인 사람이 더 큰 고통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고통에서 빨리 회복하는 사람들을 찾아보니 이러한 사람들은 안정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일이나 사람 등에서 중요한 다른 목표가 있는 사람, 그리고 독립적인 자기 개념이 있는 사람 등이 이별의 아픔에서 빨리 회복되어서 자기의 일상을 잘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성숙한 사랑을 위하여 어떤 태도가 필요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결혼 관계를 통해서 서로 성장을 이루어 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성숙한 사랑을 하는 가정들을 많이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가정 생활을 통해서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음, 다시 해봅시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 사랑과 결혼, 사랑과 그러면 이번에는 성숙한 사랑을 통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아 존중감입니다. 자아 존중감은 자신을 존중하는 그런 감정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가 높아야만 만족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거절의 불안감 없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고 어, 상대방의 호의나 그런 사랑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요.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꺼리낌 없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자아 존중감이 높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랑의 역학에 대한 이해와 사랑의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자신이 꿈에 그리던 훌륭한 사람을 만나면 훌륭한 사랑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랑은 상호적인 관계에서 계속 변화,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 또 뭐 재력이 많은 사람, 착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났다 하더라도 자신이 그런 사랑의 유지를 위한 이런 지속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지속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사랑의 관계는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이런
사랑의 역학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현실적인 기대를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혼 관계는 아이를 낳게 되고 또 아이가 성장하게 되고 또 아이를 출가하게 되고 다시 부부만 남게 되는 이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결혼의 이런 그 결혼 생활이 이렇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런 생활에 대해서 적응하고 동시에 이런 그 사랑에 있어서의 열정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도 잘 찾아보는 것이 사랑과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랑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열정은 식기 마련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평가들도 많이 줄어들기가 쉽습니다. 특히나 또 사랑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도 크기 때문에 실망도 크게 되면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실망하게 되고 부정적인 감정, 배신감 이런 것들도 생기기가 쉽거든요. 따라서 보다 만족적인 그런 결혼 관계를 위해서는 서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태도, 그리고 예의를 지키는 행동, 이런 긍정적인 행동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대방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나 평가를 가지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런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 남편이 이렇게 뭐 아이 기저귀를 갈아주었을 때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기저귀를 갈아주는 모습에 너무 고맙다라고 이렇게 행동을 격려를 하게 되면 그 상대방은 내가 한 행동이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기여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행동을 즐겁게 수행할 수 있게 되겠죠. 만약에 그런데 이거 기저귀를 갈은 것이 기저귀 갈아주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이거 하고 난 뒤에 다른 것도 해. 라고 이렇게 명령적으로 만약에 말하게 된다면 그런 태도에 상대방은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런 좌절감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렇게 기저귀를 갈아주는 그런 행동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이런 역학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피드백해주는 그런 모습이 결혼 생활에서는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숙한 사랑을 위하여 중요한 것으로는 대화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사랑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기가 쉽습니다. 실패에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저는 좀 전에도 말했지만 사랑에 대한 이런 기대의 이런 의미가 다르다는 데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또 상대방에게 기대하게 되면 실망과 좌절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게 됩니다. 따라서 결혼을 하기 전에 사귀는 과정에서도 우리 둘이는 이렇게 태도나 또 선호하는 것이 정말 우리 결혼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서로 방해가 되지는 않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매일 이렇게 등산하는 것을 너무나 중요해서 매일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 아내는 너무나 등산하는 게 싫어한다라고 하면 어, 내가 매일 산으로 올라가는 이 남자와 결혼해서 이런 것들을 이해해주고 받아들여 줄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 점검해보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상대방은 생각이나 태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알려주면서 서로 이해를 돕는 것도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상황에 대해서 나의 태도와 상대방이 너무 다를 때 나는 이런 태도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아는 것과 어, 결혼 생활 하고 난 뒤에 아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성숙한 사랑을 위하여.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성숙한 사랑을 위하여 어떻게 노력하면 좋을지 그 방법들을 제가 생각한 네 가지를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성숙한 사랑을 위해서는 먼저 성숙한 두 개인이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아 존중감을 높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서로 성숙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이 두 개인이 만났을 때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거절의 불안 없이 어, 상대방에게 이렇게 다가설 수 있고 상대방의 사랑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정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게 자아 존중감이 높을 수 있죠. 그래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편안하게 이렇게 상대방에게 다가가고 또 상대방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또 계산 없이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밑 자원은 자아 존중감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역학에 대한 이해와 사랑의 유지를 위한 그런 노력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꿈에 그리던 훌륭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런 사랑이 잘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랑은 두 개인이 만나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현재의 결혼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되게 어, 옆집하고 비교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과 만나면 나는 잘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부부싸움 중에 이렇게 비교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나는 이런 나와 그 좋아하는 그 잘 살고 있는 그 가상의 인물과 내가 결혼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혼은 상호 관계이기 때문에 현재의 나와 만족스럽게 그렇게 네, 어떻게 두 번째는 사랑의 역학에 대한 이해와 사랑의 유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내가 꿈에 그리던 그런 훌륭한 그런 사람, 예전에 헤어졌던 그 첫사랑과 만약에 내가 결혼을 했다면 지금 이렇게 힘든 결혼 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내가 그렇게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그 사람과 만약에 지금 현재 내 모습으로 이렇게 결혼을 하게 한다 하더라도 만족스러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적인 노력을 하지 않거나 관계를 위하여 이렇게 서로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기 것만 주장하게 되면 관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지속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결혼 관계에서 해야 될 그런 역할들이 달라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응하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서로의 헌신만 강조하게 된다면 결혼 생활이 많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의 유지를 위해서는 어, 많은 노력들이 또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결혼 초기에 가졌던 이런 열정은 보통 3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열정은 이제 많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다시 예전처럼 그런 관계를 따뜻하게 하고 뜨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을 많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 사랑이 시작되었을 때 그런 열정이 식어지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줄어들게 됩니다. 내가 경험해봤던 그런 배우자에 대해서 좋았던 점들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이러한 기대들이 크다 보면 또 실망도 크게 되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좀 당연하기 때문에 성숙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이런 감정이나 태도보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려고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편의 또는 아내의 긍정적인 모습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강화시켜주는 노력들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설거지를 했을 때도 우리 남편이 설거지해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고 남편이 이렇게 설거지해 둔 것이 나에게 어떤 고마움을 주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것, 말로 돌려주는 것, 그리고 이렇게 고맙다고 어깨라도 이렇게 또닥또닥 해주는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서로에게 긍정성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자기 이렇게 부부만의 이런 규칙을 정해서 해보는 것도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화를 적어 보았는데요. 이런 의사소통이 부부간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데요.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랑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이 사랑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제 생각에는 이런 대화의 단절, 대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를 통해서 서로 상대방에 대한 기대는 어떤 것인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바람이 있는지, 그때그때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대화 방식을 갖는 것이 결혼 관계에서 너무나 중요한데요. 아이 메시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이 메시지로 서로 상대방의 그런 생각들, 그리고 태도들,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해주기를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을 알고, 이런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타협할 수 있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 이런 성숙한 사랑을 위하여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다 보면 결혼에서 있어서도 성공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사랑과 결혼에 대하여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